중세를 우리는 기사, 성, 그리고 위대한 이야기들의 낭만적인 상상과 자주 연결시키지만 중세 생활의 큰 부분은 훨씬 더 거친 무대에서 펼쳐졌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밭의 수확과 날씨의 변덕에 의존하고 전쟁과 전염병이 단순한 생계를 매일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만드는 세상에서 사회의 어두운 면도 존재했다. 법의 표면 아래로 세우러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중세 범죄자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왜 불법의 길로 들어섰는지, 그리고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알아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체포와 감금부터 재판 과정과 처벌, 그리고 숲에서 추방자로 끝난 잡히지 않는 무법자들의 운명까지 그들의 일상적 현실을 탐구할 것이다. 곧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밝혀내고 이 세계가 수세기에 걸쳐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적해 볼 것이다. 중세 범죄는 많은 형태를 가지며 경제적 생존, 사회적 불평등, 정치적 권력의 기본적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1300년부터 1348년까지의 사법 기록에 따르면 중세 범죄의 절대 다수는 절도, 전체 사건의 70% 이상가 차지했고 그 다음이 살인, 작물 수수였으며 방화, 화폐 위조, 강간, 대역죄 같은 더 심각한 행위들은 미미한 부분만을 차지했다. 이로부터 일반적인 범죄는 피비린내, 나는 습격이 아니라 오히려 음식, 가축 또는 의복,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들의 절도였음을 알 수 있다. 비참한 조건들은 기근, 예를 들어 1315년에서 1317년의 대기근, 전염병, 높은 세금, 전쟁으로 인해 악화되었다. 따라서 종종 필요에 의한 법 위반이 일어났고 절도는 많은 이들에게 가족을 먹여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중세 사법제도가 현대적인 경찰 구조를 갖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질서 유지는 공동체 자체에 맡겨졌다. 사람들은 10인조라고 불리는 그룹으로 조직되어 서로 법 준수를 감시해야 했으며 개인의 실패는 집단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민중경찰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누가 범죄자를 재판할 권리를 가졌는지, 그리고 범죄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옛 불과 물의 실현 관행에서 배심제 도입까지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서술의 목표는 단순히 처벌과 잔혹함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삶이 어떻게 당대의 가치, 권력 구조, 경제적 현실을 반영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각 장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종종 클리셰 뒤에 숨겨진 연관성들을 드러낼 것이다. 곧 성직자들과 교회법이 제공했던 혜택들, 왜 일부 범죄자들이 전설적인 추방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당시의 관행이 현재 법률 용어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도 밝혀낼 것이다. 그러므로 중세의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법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 잠시 서보자. 유럽 인구의 대부분은 중세의 빈곤 속에서 살았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범죄의 주요 원인은 바로 경제적 압박이었다. 기근, 질병, 전쟁, 높은 세금, 봉건적 요구들, 절도, 특히 식료품, 가축, 의복의 절도는 사법 기록에서 단연 가장 빈번했다. 도둑들은 종종 흉작이 곧바로 기아를 의미하는 농촌 공동체 출신이었다. 13세기 영국 연대기 분석에 따르면
절도는 사회에 대한 범죄로 인식된 반면 살인은 격정이나 명예로운 다툼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국가 권력의 성장과 함께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14세기와 15세기에는 모든 절도 사건이 사회 질서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는 더 엄격한 처벌로 이어졌다. 범죄자들이 모두 가난한 자들만은 아니었다. 일부는 하위 귀족층이나 도시 수공업자 출신이었다. 이유는 지위에 대한 불만, 채무 불이행 또는 모험에 대한 갈망일 수 있었다. 연대기와 문학적 증언들은 무질서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른바 정의를 위해 나선 고귀한 도적들의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다. 신화적인 로빈 후드와 유사하게. 그러나 실제로는 도적의 상당 부분이 권력자들을 섬기는 고용된 폭한배들과 무장병들이었다. 영국 사법 문서들의 이야기는 가장 성공적인 범죄자들이 고위 귀족과 연결되어 있었고 후원자의 무력 보호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종종 이들은 지역 거물들이 이웃들을 억압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고용한 전문가들이었고 그로써 면책 특권을 얻었다. 최근 연구가 지적하듯이 범죄는 중세에 현저하게 성별화되어 있었다. 살인자의 90%까지가 남성이었고 폭력적 행위는 남성의 일로 여겨졌다. 여성들은 사법 기록에서 주로 경미한 절도나 사기의 가해자로 나타난다. 경미한 절도나 사기를 통한 소액 획득은 가장 흔한 여성 범죄에 속했다. 여성들은 동시에 더 자주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 가정폭력은 가족 문제로 인식되어 법정에서 다뤄지는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여성 살인은 처벌되었지만 북프랑스 사료에 따르면 아내 살해에 대한 벌금은 타인 남성 살해보다 적었다. 처벌 적용도 달랐다. 여성들은 더 자주 사면을 받았고 처벌이 더 가벼웠으며 공개 태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폭력적인 여성들은 마녀로 지목되어 화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는 중세 사법제도가 여성의 행동을 역할과 도덕적 기대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봤음을 보여준다. 다른 행위, 다른 처벌. 개인들 외에도 중세 유럽에는 조직적 범죄 집단들이 존재했다. 14세기 영국 피크 디스트릭트의 코터렐 일당이 유명해졌다. 그 구성원들, 두목 제임스 코터렐을 포함하여 은소귀족 출신이었고 기대되는 바와 같이 왕을 지지하는 대신 협박, 납치, 살인에 몰두했다. 일당은 더비셔와 노팅검셔의 숲에서 활동했고 다른 집단들, 예를 들어 폴빌 가문의 범죄자들과 협력했으며 그 구성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성직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왕이 그들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이가 결국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군사, 복무와 교환으로 사면받았다. 더욱 유명한 것은 추방자들의 인물들이다. 법정 출두를 거부했기 때문에 무법자로 선포된 사람들. 역사 연구가 설명하듯이 추방자 지정은 모든 권리의 상실을 의미했다.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처벌 없이 베어버릴 수 있는 늑대의 머리를 가졌다. 선포 후 그들은 재산을 잃었고 그들의 농업 재산은 왕이나 지역 영주에게 넘어갔다. 선포를 피했을 때 그들은 약탈이나 협박으로 생계를 꾸렸고 숲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숲. 예를 들어 전설적인 셔우드는 거의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고 은신처와 생존 자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겨울에는 숲에서의 삶이 기아, 추위, 끊임없는 체포 위험을 의미했다.
15세기 발라드 너트 브라운 메이드에 따르면 추방자들은 덤불 아래에서 잠을 자며 비와 눈에 노출되었다. 일부 범죄자들은 강력한 귀족들에게서 보호를 구했다. 같은 사료에 따르면 영주들은 자신의 범죄 기사들을 유지했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가문, 색깔의 망토를 빌려주었다. 그러한 연결은 강도에게 지위와 무기 휴대 면허를 제공했다. 그러한 추방자가 불편해지면 전쟁에 파견되어 이후 사면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범죄 세계와 정치 세계를 연결한다. 무장갱단들이 남작들의 야망의 도구가 되었다. 일반인들을 범죄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빈곤과 기아였다. 14세기 범죄 통계는 절도가 기록된 모든 사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기근, 전염병, 전쟁이 수학을 파괴했고 이는 절망으로 이어졌다. 대기근 1315-1317 동안 곡물 공급이 붕괴되고 식료품 가격이 3배로 오르며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사료에 따르면 이 시기에 강도수가 증가했으며 많은 이들이 죽지 않기 위해 음식이나 씨앗을 훔쳤다. 또한 군주와 교회가 거두는 높은 세금과 수수료들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4세기 70년대에 인두세가 폭동을 일으켰고 결국 1381년 농민 봉기까지 이어졌다. 기아나 대규모 전쟁 징집 시기에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로에서 생계를 찾았다. 연대기들은 군사 원정이 끝난 후 집도 돈도 없어 도적질로 돌아선 몰락한 용병들에 대해 말한다. 흑사병 1348에서 1350 이후 임금이 오르고 일부 농민들이 더 나은 협상 위치를 얻었을 때 다른 한편으로는 절도 처벌 건수가 늘어난다. 국가 권력이 통제를 강화하고 질서를 다시 세우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중세는 기근의 시대일 뿐만 아니라 빈번한 무력 충돌의 시대이기도 했다. 영국의 무정부 시대 1138에서 1153, 나 14세기 말과 15세기 봉기 같은 내전들은 지역 질서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졌다. 이런 시기에는 전쟁 참전 용사들로 구성된 무장 집단이 도로를 통제하고 갈취하는 약탈 무리로 변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예를 들어 코터렐 일당은 1320년대의 정치적 혼란을 이용하여 상인들을 처벌 없이 협박하고 왕실 관리들을 납치했다.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 수많은 유사한 집단들이 생겨났다. 일부는 탈영병들로, 다른 일부는 시족 클랜으로 구성되었다. 어떤 경우든 그들은 중앙 권력의 약화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 경제적 동기 외에도 당대의 도덕적 틀이 역할을 했다. 사회는 일부 행위를 죄이자 동시에 범죄로 인식했다. 예를 들어 후기 중세에는 강도가 살인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배신 행위이자 사회적 신뢰의 파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교회 당국은 범죄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정은 종종 종교적 내용의 처벌, 순례, 참회, 기도를 부과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일부 범죄, 가정폭력은 공적인 일로 여겨지지 않았고 가족법 영역에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또한 신의 심판, 하나님이 무고한 자를 보호한다는 생각을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시련, 불, 물 또는 전투의 시험 관행을 지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이는 중세 범죄자의 삶이 단순히 법과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정의의 깊은 얽힘이기도 했음을 보여준다. 현대 국가들과 달리 초기 중세에는 전문 경찰이 존재하지 않았다. 질서 유지는 공동체 자체의 의무였다. 12세 이상의 모든 남성은 10인조, 10개, 때로는 더 많은 가구의 집단의 일원이었다. 10인조의 한 구성원이 10인조장으로 활동하여 장원법정에서 집단을 대표하고 위반 사항을 신고하며 용의자 추적을 조직했다. 구성원 중 한 명이 범죄를 저지르면 10인조의 집단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상호 통제를 보장했다. 모든 이가 이웃을 알았고 누가 정직하게 행동하는지 알았다. 범죄가 발견된 경우 마을의 누구든지 함성과 외침을 선포할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을 불러 가해자를 추적하게 하는 외침이었다. 부름을 들은 모든 이는 합류해야 했고 불복종은 벌금으로 처벌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군중은 가해자를 체포하여 지역 법정으로 데려갈 수 있었다. 범죄자가 도망쳤다면 10인조가 손해를 배상해야 했고 이는 구성원들의 신속한 개입을 동기부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과 도시들은 치안관을 임명하기 시작했다. 13세기 중반부터 명예로운 시민들 중에서 선출된 이 사람들은 함성과 외침, 선포, 용의자 감시, 상급 관리들에게 사건 전달을 담당했다. 이 직책은 무급이었고 일정 기간만 수행되었으므로 치안관은 자신의 농장을 떠나기를 꺼렸다. 종종 1년만 선출되었고 이후 이웃들에게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해 답해야 했다. 치안관들 외에도 군주나 영주의 연장선 역할을 하는 보안관들이나 촌장들이 있었다. 그들은 세금을 징수하고 경영을 감독하며 체포된 자들을 법정 앞에 세웠다. 셰리프들은 전체 주의 질서를 담당하는 왕실 관리들이었다. 그들은 위험한 도적들을 잡기 위해 군대 포세 코미타투스를 소집할 권한을 가졌고 처형을 조직했다. 셰리프의 부대는 지역을 순찰하며 문을 두드리고 추방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부분적으로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심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다. 부패, 뇌물, 권력, 남용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더 큰 도시들에서는 야간 경비 워치 엔드워드가 작동했다. 시민들은 도시 성벽의 순찰을 교대로 하고 거리에서 등불로 조명하며 해가 진 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했다. 이 비디오에서 알게 되겠지만 야간 통행 금지 위반 자체가 위반 행위로 여겨졌다. 경비병은 위반자를 도시구치소에 보내고 아침에 의회 앞에 출두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중세 경찰의 역할은 더 많았고 안전 확보는 집단적 책임과 임시 전문가들의 조합에 의존했다. 곧 실제 체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범죄자가 법정에 서기 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밝혀낼 것이다. 공동체가 가해자를 잡는 데 성공했을 때 감옥에서의 임시 거주가 따랐다. 중세 감옥이 그 자체로 처벌이 아니라 재판 전이나 벌금 지불까지의 구금 장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과 프랑스의 감옥에 대한 연대기와 묘사들은 범죄자들이 체포 후 결박되어 가장 가까운 치안관이나 시빈조장에 의해 가장 가까운 성이나 도시구치소로 호송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비디오에서 알게 되겠지만 구치소들은 도시문에, 성의 지하 둥근 천장에 또는 법정 옆 별관에 위치했다. 범죄자들 외에도 채무자, 이단자, 정치범들이 여기에 갇혔고
이는 이 장소들을 다채로운 사회로 만들었다. 보안관들과 셰리프들은 구금자가 군중에 의해 린치당하지 않으면서도 도망가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었다. 위험한 도적의 경우 즉시 쇠사슬에 묶이고 아마도 탑에서 족쇄에 연결될 수 있는 성으로 보내졌다. 경미한 위반자들의 구금은 더 공동체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14세기 문서에서 농민들이 닭 도둑을 영주의 저택으로 데려가 즉석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법정에 출두시켰다는 기록을 찾는다. 그러나 공통분모는 신속함이었다. 공식적인 수사기구가 없는 시대에 가해자가 숲으로 사라지기 전에 붙잡는 것이 중요했다. 흥미로운 측면은 부유한 범죄자들이나 부유한 친구들이 있는 자들이 종종 협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서들에는 가족이 셰리프에게 돈을 지불하여 죄인을 더 나은 방에 두게 하거나 가해자가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값을 지불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이러한 관행들은 감금된 자의 삶에 대한 우리의 다음 서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세사회가 어떻게 위반자들을 수사하고 재판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수사 메커니즘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와 교회 권력의 일부였다. 대부분의 경미한 범죄는 장원법정에서 처리되었고 더 심각한 행위들은 상급 법정이나 직접 왕에게 갔다. 곧 범죄자들을 기다리는 의식과 시험들,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정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밝혀낼 것이다. 장원 법정 코트 베러는 농촌의 기본적인 사법기관이었다. 영지의 영주나 그의 대리인이 여기서 재산 분쟁, 경미한 절도, 소요 농촌 규정 위반을 처리했다. 이 법정들은 연중 여러 번 모였고 모든 자유 농민의 참석이 의무였다. 10인조의 위반 시에는 이웃들이 죄에 대해 결정해야 했다. 처벌은 벌금에서 강제 노동, 공개 수치까지 다양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추방이나 상급, 사법기관으로의 이송이 위협되었다. 촌장이나 도시법정 코트 리트도 유사한 기능을 가졌지만 시민들에게 적용되었다. 상업적 위반, 위조, 공공질서 방해에는 도시의원들과 길드 장인들이 처리했다. 범죄자들은 여기서 공개적이고 종종 주리트를 포함하는 처벌에 직면했다. 이러한 사법 형태의 다원성은 정의가 분권화되어 있었고 농촌과 도시 수준에서 다른 규칙이 적용되었음을 증명했다. 이 비디오에서 알게 되겠지만 농노들은 자신의 주인의 법정에 확고히 묶여 있었다. 도망쳐서 법정에 오지 않으면 추방자로 선포될 수 있었다. 살인, 강간, 중상해, 대역죄 같은 심각한 범죄들은 왕실 관할권 해 있었다. 왕실 대법관이나 그의 판사들이 이끄는 왕의 법정은 어사이즈, 순회사법회의의 틀 내에서 전국을 순회했다. 피고인이 장원법정의 판결에 항소한 경우나 범죄가 왕의 평화를 위협한 경우에도 이 법정들의 사건이 들어갔다. 왕실 법정은 더 엄격한 절차를 사용했다. 증언 외에도 서면 증거와 선서하의 진술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살인이나 대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거의 확실히 처형으로 이어졌지만 군사 복무와 교환으로 직접 군주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요소는 14세기의 일부 도적들이 결국 용병이나 심지어 전쟁 영웅이 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13세기 이전 수세기 동안 유럽의 많은 곳에서 시련, 불, 물, 전투의 시험이 행해졌다. 사회의 믿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 개입하여
무고한 자를 보호해야 했다. 시련은 종종 극단적이었다. 가해자는 달궈진 쇠를 들거나 끓는 물에 손을 담그거나 소위 차가운 물의 시험을 받아야 했는데 이때 그는 셔츠를 입고 연못에 던져졌다. 떠오르면 물, 순결의 상징이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유죄로 여겨졌고 가라앉으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였지만 익사할 수 있었다. 귀족들에게는 전투의 시험, 피고인과 원고 간의 결투가 준비되었다. 승리는 신의 뜻의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이 비디오에서 전투에서 패배하기 전에 자신의 가족이 적어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살한 백작의 실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실현 의식들은 종종 무고한 자들의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으로 이어져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215년 교회는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직자들이 이러한 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는 세속 법정들이 다른 메커니즘을 찾도록 강요했다. 이 금지는 배심 재판 도입의 길을 열었다. 13세기 중반부터 영국에서는 새로운 절차가 확립되었다. 12명의 이웃으로 구성된 집단이 배심을 이루어 선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유죄인지 판단해야 했다. 배심원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선출되어 피고인과 상황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임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 평결을이었다. 이 시스템은 시련을 대체했고 점진적으로 다른 나라들로도 확산되었다. 배심 재판은 증언과 서면 증거의 더 높은 가치와 연결되었다. 누군가에게는 더 합리적인 정의로의 현저한 전진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배심원들이 종종 지역 관계, 두려움, 뇌물의 영향을 받았다. 판사의 존재는 절차가 형식을 갖추도록 보장했지만 판결은 여전히 관습법과 선서의 힘에 따라 이루어졌다. 배심은 죄에 대해 결정했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판사나 영주가 결정했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 처벌은 벌금이나 태형으로 제한되었고 더 심각한 행위의 경우 모범적 처벌이 선택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실형과 배심 외에도 초기와 전성기 중세에는 다른 법적 메커니즘들이 존재했다. 그 중 하나는 소위 선서 컴퍼게이션이었다. 경미한 혐의에 직면한 피고인은 법정 앞에서 그가 정직하고 무고하다고 선서할 이웃들의 집단을 모을 수 있었다. 필요한 선서자의 수는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달랐다. 경미한 절도의 경우 6명에서 더 무거운 위반의 경우 12명 이상까지. 이 사람들은 행위 자체에 대해 알 필요가 없었고 그들의 임무는 피고인의 인격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선서를 모으는데 성공하면 석방되었다. 이 제도는 신뢰성의 시험이자 동시에 사회적 통제로 기능했다. 이웃들과 적이 된 사람은 선서를 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어필, 개인 고발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나 그의 가족은 가해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제기할 수 있었다. 성공하면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까지 직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필을 제기한 자는 위험을 감수했다. 패배하면 허위 고발에 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어필은 왕의 공식 고발과 함께 존재했고 중세법이 사적 주되 큰 여지를 줬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제도는 언급된 교회 피난처와 연결된 왕국 포기, 왕국의 아부주레이션이었다. 범죄자가 이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나라를 떠나겠다는 맹세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해야 했다. 그 후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인도되어 추방되었다. 이 메커니즘은 처형의 대안으로 기능했고 사회가 피를 흘리지 않고 위험한 개인들을 제거할 수 있게 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경미한 도둑들이 공개적 수치나 죽음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아브주레이션을 선택했다. 이러한 법적 도구들은 중세법 문화의 풍부함을 보여준다. 이 비디오에서 알게 되겠지만 정의는 이론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법정과 절차 사이에서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이는 그들에게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줄 기회를 제공했다. 중세 사회는 종종 상징적 성격을 가진 다양한 처벌을 사용했다. 그것들은 위반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위협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이 비디오에서 알게 되겠지만 처벌은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성별, 계급, 범죄의 성격, 지역적 전통에 따라 달라졌다. 첫 번째 처벌 단계는 금전적 벌금이었다. 장원법정에서 벌금은 경미한 절도, 채무불이행, 시장 규칙 위반에 대해 일반적이었다. 처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피고인들은 영주의 밭에서 며칠을 일하거나 도로 수리에 봉사해야 했다. 또 다른 널리 퍼진 처벌은 공개적 수치였다. 주리틀 필로리, 머리와 팔을 위한 3개의 구멍이 있는 나무 구조물은 군중이 위반자를 괴롭히고 썩은 음식이나 돌을 던지며 조롱할 수 있게 했다. 때로는 사람들이 주리틀에 너무 오래 있어서 부상으로 죽기도 했다. 관련된 처벌은 발과 때로는 손을 고정시키는 족쇄 스톡스였다. 피해자들은 공개적으로 무력하게 앉아 모욕에 노출되었다. 그러한 형태의 처벌은 공동체 정의를 기념하는 것이었다. 군중이 처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공개적 수치가 단순한 중세의 잔혹함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교육적 역할도 했다. 가해자는 생각할 시간을 가졌고 이웃들은 결과를 보았으며 사회는 규범을 강화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리틀의 상징적 속성들이 추가되었다. 도둑들은 목에 훔친 물건을 걸고 중상모략자들은 입에 나무 조각 말하는 재갈을 물려야 했다. 매춘 혐의를 받은 여성들은 삭발한 머리로 도시를 통과해야 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명예의 상실을 의미했다. 이러한 처벌들은 중세 정의가 수치와 자부심의 범주로 작동했음을 상기시켜 준다. 신체적 처벌은 특히 재범이나 사회의 몸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는 행위에 적용되었다. 일부 법전에 따르면 두 번째 절도에 대해서는 귀나 손이 잘렸고 가해자가 자신의 죄의 신체적 표시를 지니도록 했다. 방화범들의 손도 처벌받았는데 그들의 범죄가 불로 공동체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일부 나라에서는 방화범들이 화형에 처해졌다. 도시에서는 태형이 사용되었다. 범죄자는 기둥에 묶여 공개적으로 채찍질 당했고 종종 온 도시를 다녔다. 삼림법 포레스트로는 더욱 극단적인 제재를 규정했다. 왕실 삼림은 군주의 사냥 오락을 위해 지정되었고 따라서 그것들의 위반은 왕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여겨졌다. 삼림법에 따르면 사냥 중 왕을 방해하거나 사슴을 죽이는 것은 실명이나 손목 절단으로 처벌되었다. 개들은 사냥감을 쫓지 못하도록 두 발가락이 절단되었다. 1217년부터 밀렵에 대한 사형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밀렵은 중감옥과 때로는 고문으로 처벌되었다. 이 비디오에서 밀렵꾼들이 숲에서 자신들을 방어하며 왕실 레인저들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 작은 전쟁이 된 사례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사형은 가장 무거운 범죄들을 위해 남겨져 있었다. 살인, 방화, 화폐 위조, 대역죄. 가장 흔한 형태는 교수형이었다. 위반자는 도시 가장자리의 교수대로 인도되어 종종 멀리서도 보이는 언덕으로 갔다. 그의 시체는 경고로 매달려 있었다. 심각한 절도의 경우 여성도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연대기들은 여성들이 종종 더 관대한 처벌을 받거나 추방으로의 결혼이 허용되었다고 기록한다. 살인한 여성의 경우 때로는 교수형과 시체 소각이 결합되었다. 귀족들과 존경받는 인물들에게는 더 명예로운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칼이나 도끼로 참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역죄 같은 최고 범죄에서는 귀족들에게도 모범적 처형이 가해졌다. 14세기 영국 법은 대역죄로 유죄 판결받은 남성들에 대해 소위 교수형, 내장 적출, 사지 분해를 규정했다. 가해자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아직 살아있을 때 가죽이 벗겨지고 이후 사지가 분해되었다. 신체 부위들은 왕국 전역에 걸려졌다. 대역죄로 유죄 판결받은 여성들은 보통 목이 졸리고 시체가 소각되었다. 이러한 처벌들은 오늘날의 인도주의 개념을 충격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가 질서의 전복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여준다. 대역죄 외에도 사형은 재범자들에게도 사용되었다. 도시 기록들은 세 번째로 붙잡힌 도둑이 억제 사례로 처형되었다고 말한다. 그의 시체는 우리에 전시되거나 나무에 매달렸다. 이는 특히 무역을 위협하는 길거리 강도들과 도적들에게 해당되었다. 그들의 처형은 축제적이었고 군중의 외침이 동반되었다. 중세 말기에 성장하는 국가 권력은 점점 더 자주 권위를 보여주는 도구로 처형을 이용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추방 처벌이 있었다. 가해자는 도시에서 쫓겨나고 돌아오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때로는 그의 이름이 누구도 그를 숙박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목록에 기록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소위 시민적 추방의 형태도 사용되었는데 범죄자가 십자군 원정이나 군 복무로 보내졌다. 일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에서는 가해자가 갤리선에서 몇 년을 보내야 했다. 또 다른 제재는 강제 노동이었다. 일반적인 도둑은 차해석장이나 성벽 건설에 보내질 수 있었다. 여성들은 수도원을 위해 빨래를 하거나 도시 병원을 위해 바느질을 하도록 강요될 수 있었다. 목적은 가해자를 유용한 활동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동시에 비용을 상환하는 것이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는 우리가 후기 시대에도 아는 노동처벌의 전조이다. 이러한 처벌들, 각각은 사회의 인식에서 그 의미를 가졌다. 곧 체포와 처벌 집행 사이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중세 감옥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밝혀낼 것이다. 중세의 상상력은 명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처벌들도 창안했다. 그 중 일부는 주로 굴욕 주고 낙인 찍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일부 도시에서는 도둑들의 이마나 얼굴에 브랜드가 찍혔다. TI, 영어 thief에서 문자나 모든 이에게 그들의 과거를 알려주는 다른 표시. 때로는 귀, 코의 일부가 잘리거나 혀가 갈라졌다. 이러한 물구로 만드는 처벌은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에게도 사용되었다. 누군가가 명예에 모욕을 가했다면 때로는 등에 고기 조각을 지고 도시를 통과하거나 자신의 죄를 상징하는 돌을 들고 다녀야 했다. 또 다른 가혹한 처벌은 말꼬리에 매달려 도시를 끌려다니는 것이었다.
위반자가 동물에 묶여 거리로 끌려가는 동안 군중이 진흙과 배설물을 던졌다. 또한 가해자가 몇 주 동안 공개적으로 족쇄나 사슬을 착용해야 하는 처벌들도 있었다. 항구 도시들에서는 익사형이 이용되었다. 위반자가 반복적으로 물에 빠뜨려지고 끌어올려져서 사람들이 그를 가지고 즐겼다. 이러한 처벌들 중 일부는 기괴해 보일 수 있었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가해자를 공동체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다른 이들을 유사한 행동으로부터 억제하는 것. 이 목록은 중세가 처벌에서 통일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지역적 전통, 관습, 그리고 관리들의 즉흥성이 사람들을 처벌하고 충격 주고 교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의 스펙트럼으로 이어졌다. 체포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종종 오히려 재판이나 처벌을 기다리는 긴 시간의 시작이었고, 그동안 위반자들은 그 자체로 처벌이 되는 조건들에 처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여러분을 중세 감옥의 벽 뒤로 데려갈 것인데, 그곳에서 어둠, 기아, 부패가 뒤섞였다. 중세 감옥은 균일한 기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의 지하 지하실, 탑, 도시문, 그리고 즉석 오두막에서 발견되었다. 영국 던전 전시회의 묘사에 따르면 감방들은 작고 어둡고 습했으며 종종 창문이 없었다. 죄수들은 바닥이나 벽에 쇠 목걸이로 묶여 있었다. 더 오래된 연대기들에서는 그들의 발목을 무거운 족쇄가 조이고 있어서 견디기 어려웠다고 언급한다. 모든 하수와 배설물이 방 안에서 직접 끝나서 질병 확산에 기여했다. 쥐와 곤충들이 항상 함께 사는 동거인들이었다. 사료들은 죄수들이 벌레로 가득한 빵을 먹고 통에 고여 있고 탁한 물을 마셨다고 말한다. 특히 무서운 것은 감옥, 죄수가 밧줄로 내려져 거기서 탈출이 불가능한 깊은 구덩이였다.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이 사람들이 햇빛 없이 몇 주를 보내고 점진적으로 시력을 잃었다고 묘사한다. 공공구치소들은 성 감옥들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 감방들은 과밀했고 죄수들은 종종 망토만 덮고 맨바닥에서 잤다. 곧 알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은 부와 지위로 완화될 수 있었다. 감옥에서의 체류는 무료가 아니었다. 보존된 문서들에 따르면 모든 죄수는 감옥 입장료를 지불하고 음식, 물, 심지어 족쇄 제거를 위해 돈을 내야 했다. 돈이 있는 자들은 자신만의 작은 방을 임대하고 하인을 고용하고 더 잘 먹을 수 있었다. 감옥들은 종종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귀족을 위한 남자 구역, 여성을 위한 여성 구역, 하루에 2펜스를 지불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한 2펜스 구역, 그리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지 구역. 이 위계는 장비에도 반영되었다. 부자들은 침대와 담요를 가졌고, 가난한 자들은 판자 위에 누웠다. 감옥 직원들, 간수들과 와든들은 종종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 역사 기록들에는 착취에 대한 불만들이 보존되어 있다. 죄수들은 음식과 물에 과도한 가격이 청구되고 간수가 법에 따라 자유로워야 할 때에도 담요를 강제로 빼앗거나 족쇄에 가두었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더 부유한 죄수들은 법정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일부 경우에는 간수들이 권력 남용으로 처벌받았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감옥 안에서도 법적 보호의 형태가 존재했음을 시사하지만 주로 연결과 돈을 가진 자들에게만 접근 가능했다. 자백을 얻는 것은 중세 법정들에게 중요했다.
모든 범죄에서 고문이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잔혹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부와 처벌 형태 사이의 연결이 여기서 큰 역할을 했다. 중세 계급과 처벌에 관한 기사는 고귀한 범죄자들이 종종 편안한 조건에서 구금되었고 그들의 처벌이 심리적 격리에 집중되었다고 지적한다. 사회는 귀족의 몸을 변형시키기에는 너무 소중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인들은 공개적인 구타, 채찍질, 고문을 받았다. 고문 기구들, 예, 나무말 죄수가 앉게 되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나무들보에서 위반자의 의지가 꺾였다. 고문에서 얻어진 자백은 유효한 증거였다. 14세기와 15세기를 거쳐 고문에 대한 논의가 발전했다. 교회 신학자들은 고문이 죄의 고백을 가능하게 하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 이론가들은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쨌든 관행은 지역마다 달랐다. 일부 곳에서는 고문이 대역죄에만 사용되었고, 다른 곳에서는 절도와 간통에도 사용되었다. 우리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문에 대한 접근이 불규칙적이었고 권력 관계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감옥에서의 체류는 며칠에서 몇 달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죄수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음식을 나누며 종종 즉석 공동체를 형성했다. 채무자들은 강도들과 조언을 교환하고 이단자들은 매춘부들과 논쟁했다. 일부 감옥에서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밭에서 일하거나 생계를 위해 구걸하도록 풀려났다. 저녁에는 돌아와야 했다. 그러한 체제는 14세기 독일 도시 법령들이 언급하며 감옥이 항상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가족들은 죄수들의 생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간수가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빵, 고기, 맥주를 가져왔다. 부유한 죄수들은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었고, 가난한 자들은 창살 앞에서 구걸했다. 감옥에서는 종교 예배도 열렸다. 고 해신부들이 마지막 위안을 제공하기 위해 유죄 판결받은 자들을 방문했다. 보존된 문서들로부터 우리는 성직자가 죄수들의 탈출을 도왔고 그 때문에 간수가 처벌받은 사례들을 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따라서 절망, 연대, 끊임없는 협상의 혼합이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죄수들의 노동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다. 유죄 판결받은 자들은 도로, 요새, 다리 건설에서 일했다. 죄수가 수학 기간에 고용되어 그의 미납 벌금을 일로 갚을 수 있었다. 특히 항구 도시들에서는 죄수들이 어선이나 곡물을 싣는 부두로 보내졌다. 이 일은 자발적이지 않았지만 죄수가 움직이고 약간의 음식을 얻고 처벌을 단축시킬 수 있게 했다. 일부 도시법은 심지어 죄수가 교수대를 피하기 위해 며칠을 일해야 하는지 규정했다. 이 시스템은 후기의 강제 노동과 죄수 식민지 발생을 예고한다. 중세법의 일부는 보석이나 소위 메인프라이즈에 의한 석방 가능성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존경받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를 보증하고 보증금을 예치한다면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다. 이 관행은 특히 덜 심각한 범죄에 적용되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면 보증금이 반환되었고 도망쳤다면 보증인들이 2배를 지불하고 자신들도 처벌에 직면해야 했다. 곧 알게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보증인들이 가족에서 모집되어서 실패는 전체 가족에 대한 처벌을 의미했다. 보석제도는 사회가 탈출 방지와 덜 위험한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족쇄에 묶어두지 않을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이 장은 감옥 자체가 처형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처벌이었음을 보여준다. 곧 범죄자들이 어떻게 정의를 피하려 노력했는지, 교회 피난처, 법적 속임수 또는 수프로의 도피를 통해 밝혀낼 것이다. 중세 범죄자의 삶은 단순히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신앙, 법, 자연이 제공한 도구들을 탐구할 것이다. 범죄자들이 교회 재단 뒤에 어떻게 숨었는지, 세속 법정을 피하기 위해 라틴어 주기도문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왜 일부가 전설적인 추방자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중세인은 특정 장소들이 신성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세속적 법을 초월한다고 믿었다. 교회들과 수도원들은 피난처로 여겨졌다. 쫓기는 사람이 그들의 공간에 도달하여 재단을 만지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었다. 중세 피난처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지원자에게는 약 40일 동안의 피난처가 제공되었고, 그동안 그는 성당에서 강제로 끌려나갈 수 없었다. 이 시간을 협상, 양심 성찰 또는 탈출 준비에 사용할 수 있었다. 교회 피난처는 절대적이지 않았다. 공격자는 나라를 떠나겠다고 약속하거나 피해를 입은 측과 합의해야 했다. 40일 내에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끌려나가거나 세속 권력에 넘겨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범죄자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수도승들의 협력 덕분에 수도원 복합체에서 훨씬 더 오래 숨을 수 있었다. 기록 보관소로부터 우리는 교회들이 도둑들 뿐만 아니라 도망친 농노들, 이주민들,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었음을 안다. 따라서 피난처는 빈민과 상층부 사이의 긴장에 대한 완충 역할을 했다. 가혹한 처벌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성직자의 특권, 성직자의 혜택이었다. 원래는 실제 성직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교회 봉사에 있는 사람들은 세속이 아닌 교회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했다. 교회 법정들은 더 관대했고 유죄 판결받은 자들을 불구나 죽음 대신 종종 금전적 벌금이나 참회로 처벌했다. 그러나 곧 비성직자들이 이 특권을 남용하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판사 앞에서 라틴어 텍스트, 보통 시편 50일의 첫 구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는 어느 정도의 문해력을 요구했지만 영리한 범죄자들은 구절을 암송으로 배우고 부재인 척했다. 이 관행은 왕과 교회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했다. 헨리 두세 왕은 성직자 구성원들이 세속 권력에 의해 재판받기를 원했고, 토마스 베켓 대주교는 그들의 특권을 옹호했다. 베켓의 사례로 귀결된 분쟁. 실제로 성직자의 혜택은 문맹인 도둑들도 때로는 문해력 있는 친구를 찾아 그들을 성직자로 선언하고 더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한 속임수가 항상 통하지는 않았지만 사법 의정서들이 기록할 정도로 충분히 알려져 있었다. 이 비디오에서 교수형을 피하기 위해 라틴어 기도를 배우고 사면을 받은 후 성당 관리인이 된 농민의 이야기도 알게 될 것이다. 감옥에서의 물리적 탈출은 위험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많은 중세 감옥들은 약한 보안, 나무문, 그리고 몇 명의 경비만을 가지고 있었다. 죄수들은 줄을 섰거나 감시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화재나 봉기 중의 혼란을 이용할 수 있었다. 도시 연대기들에는 죄수들의 집단이
경비를 습격하고 거리로 도주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때로는 친척들이 벽을 파기도 했다. 탈출이 실패하면 처벌은 가혹했다. 처형이나 평생 족쇄, 부패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간수들은 모든 행위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했다. 잘 겨냥된 뇌물로 범죄자는 더 자유로운 체제, 무기 또는 심지어 밖으로 나가는 열린 길을 얻을 수 있었다. 때로는 전염병 중의 혼란도 이용되었다. 역병이 발발했을 때 경비들이 도망쳤기 때문에 감옥들이 비워졌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덜 알려져 있지만 가혹한 시스템에도 틈새가 존재했음을 잘 보여준다. 정의로부터의 도피에 가장 유명한 방법은 추방자가 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도입부장에서 본 바와 같이 추방자 선포는 모든 권리와 재산의 상실을 의미했다. 추방자의 머리에는 현상금이 걸렸고 누구든지 처형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위는 어떤 자유를 제공했다. 추방자들은 더 이상 어떤 주인과도 연결되지 않았고 숲이나 산에 숨을 수 있었다. 추방자들의 삶은 어려웠다. 그들은 야외에서 잠을 자고 사냥이나 강도로 생계를 꾸렸으며 끊임없이 도주 중이었다. 발라드 너트 브라운 메이드에 따르면 그들은 겨울을 눈 속에서, 비 속에서, 개들에 둘러싸여 보냈다. 숲은 음식과 은신처를 제공했지만 위험도 숨기고 있었다. 추방자들의 무리들이 서로 경쟁했고 게다가 왕실 레인저들에 맞서야 했다. 일부 추방자들은 귀족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위해 용병으로 봉사했다. 다른 이들은 군사 복무를 약속하거나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다면 사면받았다. 로빈 후드와 유사한 전설적 영웅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세계에서 나왔지만 현실은 훨씬 더 거칠었다. 정의로부터의 도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중세 법 시스템이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고 영리함과 사회적 연결망이 생사를 결정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사회가 처벌과 도피 경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성별과 신분을 고려하여 살펴볼 것이다. 도피 외에도 처벌에서 벗어나는 합법적인 길이 있었다. 사면을 얻는 것, 왕이나 영주는 돈, 봉사 또는 정치적 지지와 교환으로 범죄에 대한 용서를 베풀 수 있었다. 14세기 영국 사료들에서는 스코틀랜드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왕을 섬겼다면 살인자들을 면제하는 문서들이 나타난다. 코터렐 일당의 일부 구성원들도 그렇게 용서를 얻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사면을 사는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는데 충분한 자원이나 연결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돈을 모아 자신의 구성원을 교수대에서 구하기 위해 벌금을 지불한 경우들이 있었다. 더 오래된 게르만법 시스템들에서는 베르겔드, 피해 몸값 제도가 존재했는데 가해자 또는 그의 시조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불했다. 초기 중세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화해 방법이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의 강화와 함께 이 관행은 점진적으로 사라졌다. 왕실 금고로 들어가는 왕실 벌금이 이를 대체했고 피해자들은 만족 없이 남겨졌다. 이는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때로는 사적 복수로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따라서 공동체나 길드가 연대의 표현으로 몸값에 기여하는 관습이 유지되었다. 사명과 관련된 것은 사면령이기도 했다.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종종 특정 범주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령을 선포하여 인기를 얻었다. 이는 대축일,
예를 들어 대관식이나 부활절, 축일 중에도 일어났다. 특히 채무와 경미한 위반들이 사면되었다. 이것이 관대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사면령들은 정치적 전략의 일부였다. 군주는 그렇게 충성을 사고 동시에 석방된 자들을 군사 원정에 모집할 수 있었다. 이 개요는 중세 정의가 불가침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협상, 돈, 권력이 큰 역할을 했고 눈치 빠른 범죄자들은 종종 시스템의 뉘앙스를 이용했다. 우리의 최종 섹션에서 우리는 이러한 적응성이 여성, 남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중세 사회는 성별과 신분에 따라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범주들은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떻게 재판받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비디오에서 알게 되겠지만 같은 행동이 남성이나 여성, 귀족이나 농민이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보존된 사법 문서들의 통계는 살인자의 90%까지가 남성이었음을 보여준다. 폭력은 남성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다. 남성들은 칼로 명예를 지켜야 했고 부상은 일상 현실의 일부였다. 여성들은 주로 경미한 절도와 사기에 더 많이 연루되었다. 여성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녀의 행위는 종종 마술이나 히스테리적 성격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동기는 어둠의 힘으로 돌려졌고 남성의 분노는 정당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형사 관행에도 반영되었다. 여성들은 더 자주 사면받았거나 처벌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가 존재했다. 여성이 기대되는 역할을 현저히 위반하면 법정들은 잔혹했다. 방화나 대역죄로 고발된 여성들이 화형이나 익사형에 처해진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어머니들은 사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저주에도 직면했다. 반면 남성 살인자들의 경우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을 지불하여 피해 복수를 달래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성별 외에도 사회 계층이 거대한 역할을 했다. 고귀한 가해자들은 종종 공개적 수치와 신체적 처벌을 피했다. 처벌과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귀족들은 주로 자유 제한, 재산 박탈 또는 가택연금으로 처벌받았다. 예를 들어 음모에 연루된 공작은 시종과 편지 쓸 가능성이 있는 성방에 감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역죄 같은 최고 범죄에서는 처벌이 고귀한 자들도 피하지 못했다. 귀족은 어떤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참수될 수 있었던 반면 일반인은 교수형과 사지분해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시민들과 수공업자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도시의회들은 무역이 번영하도록 질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시민들은 벌금이나 족쇄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경제를 위협했다면 화폐를 위조하거나 직무를 위조했다면 처벌은 가혹했다. 농민들, 농노들, 무토지민들은 가장 큰 부담을 져야 했다. 그들은 변호사나 뇌물을 지불할 자원이 없었고 모범적 사례로 쉽게 희생되었다. 그들에게는 신체적 처벌, 고문, 처형이 가장 자주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 성공한 도적들로부터 용병이나 민중 발라드의 영웅이 된 사람들. 중세 유럽은 다민족, 다문화였지만 법은 민족적 출신도 고려했다. 유대인들, 로마인들, 외국인들은 종종 마술, 고리대금, 부정한 관행으로 고발되었다.
외국인은 10인조를 가지지 못할 수 있어서 허위 고발에 더 취약했다. 흑사병 같은 전염병 시기에 사회는 소수 집단들에게 등을 돌리고 우물 독살과 관련된 범죄로 그들을 고발했다. 그러한 고발에 대한 처벌은 극단적이었다. 종종 재판 없이. 이것도 편견과 외국인 혐오와 얽힌 중세 범죄 이야기의 일부이다. 성별과 사회적 지위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역할을 했다. 나이가 그 중 하나였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종종 미성숙하고 교정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장원 법정들은 보통 그들을 더 가벼운 제재로 처벌했다. 매질, 소액 벌금 또는 설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이 도적질에 참여하여 성인들과 함께 처형된 경우들이 있다. 중세 사회는 형사 책임에 확고한 경계를 갖지 않았고, 따라서 판결은 종종 지역 관습의 문제였다. 나이가 많고 병든 범죄자들은 때로는 최악의 처벌에서 벗어났다. 누군가가 감옥에서 병들거나 정신 이상으로 여겨지면 법정들은 처벌을 연기하거나 수도원에서의 수용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중세의학은 정신질환을 신의 개입과 연결했고,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보살핌에 맡겨졌다. 반대로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고, 때로는 그들의 부상이 마술 고발의 구실이 되기도 했다. 성격과 평판도 역할을 했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역 공동체를 지원했는지 고려되었다. 관대함이나 경건함으로 알려진 사람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반면 악명 높은 분쟁꾼은 더 엄격한 판결에 직면했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 시스템은 사회적 통제로 기능했다. 행위뿐만 아니라 이웃 관계 네트워크에서의 죄인의 지위도 처벌했다. 우리는 이 장을 성별과 신분이 단순한 주변적 특성이 아니라 범죄자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결정하는 근본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마무리한다. 중세 지하세계를 통한 우리 여행의 결론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날의 세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 볼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통 경찰 수사, 변호사, 법정, 제도적 감옥을 상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한 중세 세계는 달랐다. 정의는 지역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종종 신앙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현대 제도들의 씨앗을 발견한다. 배심 재판, 무죄 추정 또는 처벌의 비례성에 대한 논의. 이 비디오에서 알게 되겠지만 이러한 메커니즘들 중 일부는 바로 사회가 극단적인 불과 물의 시험을 거부하고 더 합리적인 길을 찾았기 때문에 생겨났다. 범죄자들은 그들의 환경의 산물이었다. 기근과 전쟁의 시기에는 일반 주민들이 도둑과 강도가 되었고, 번영의 시기에는 범죄가 조직적 도적질과 정치적 분쟁에 집중되었다. 이는 범죄 통계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긴장, 경제적 불평등,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빈곤, 소외,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 중세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는 따라서 조건들이 어떻게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중세 사회는 또한 처벌을 공개적 수치와 연결했다. 사람들은 친구와 이웃의 사례를 통해 범죄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형태로
공개적 수치로 돌아간다. 소셜 네트워크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각적인 공개 재판을 가능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잔혹한 처벌에 대한 논의도 반복된다. 더 가혹한 제재가 범죄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들이 중세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역사는 사회적 원인에 대한 해결책 없는 억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주제는 피난처와 법적 허점의 남용이다. 교회 피난처와 성직자 혜택의 중세 관행은 사람들이 항상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오늘날 우리는 조세 피난처, 대사관에서의 피난처 또는 법적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법 질서가 사회의 역학에 반응하고 규칙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도전이다. 마지막으로 잔혹한 처벌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재사회화에 대한 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용병이나 전설적 영웅이 된 추방자들의 이야기는 사회가 두 번째 기회를 허용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범죄학에서는 전 죄수들의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중세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유사점들을 제공한다. 이로부터 교훈을 얻자. 정의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교정으로의 길이기도 하도록. 여러분이 저와 함께 중세 범죄의 복잡한 골목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기심과 관심은 역사를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어두운 장들도 오늘을 위한 중요한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